네, 여러분 이제 관련 내용 보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쑥 훑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공부를 할 때는 학습 목표부터 봐야 돼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불교도, 유교도 이런 거 변화상, 특징 알자, 고려시대 역사서에 이런 내용도 알자라고 돼 있죠.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가도록 하죠. 고려시대 여러분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받게 됩니다. 우리 잘 기억하죠? 네, 우리 신라 시대 때 원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모든 일반 백성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불교를 많이 믿게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태조시대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도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 광종이 과거지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승과, 우리 스님을 관리로 뽑는 승과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려 초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선종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여전히 교종도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하죠. 이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우리 한 명은 또 진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의천 같은 경우 최초에는요. 일단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우리 의천은요 기본적으로 왕자였어요. 우리 고려 문종의 아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집에서 자라서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이 됐고 의천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정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야 이제 무르익을 수 있는 이제 교종 쪽에 들어가가지고요. 화엄정을 중심으로 교종을 1번 통합을 합니다. 1차 이걸 했죠. 교종 통합이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교종뿐만 아니라 선종도 통합을 해야겠지. 의천이 중국 수나라에서 이 천태종이라는 걸 수입해야. 그래가지고 이 천태종을 수입해와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 의천은 무게감이 교종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근데 여러분 진짜 뭔가 교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통합을 한 게 아니라 의천이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통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금방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방 다시 분열하게 되고요. 이후 이제 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불교는 썩었다. 그러면서 이 수전사라는 곳에 가서 전남 순천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가보면 좋은 곳입니다. 가서 불교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문자나 이런 공부를 가르치는 교종보다 선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종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의천은 교관겸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관겸수. 우리 교종과 그다음에 관은 선종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를 함께 겸하여서 수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앞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종이 조금 더 앞쪽에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시 여겨졌고요. 이제 진울 같은 경우는 정해쌍수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 있다 정도 알고 계세요. 정은 이제 선종에서 이제 쓰는 이렇게 참선하는 거죠. 참선. 해는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교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개를 쌍으로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포인트가 선정이 앞에 있으니까 선종을 조금 더 중시한 게 바로 진울이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죠. 네.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관련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불교랑 풍수지리인데요. 이제 도교도 당시 왕실에서 굉장히 장려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개경이니 서경이니 수도를 옮기기도 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있었죠. 그리고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가장 중시하는 사회이긴 했지만요. 이 유학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뽑을 때 이 유학 교과서를 가지고 관리 뽑았죠. 그래서 초기에는 국자감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우리 충렬왕이라는 사람 때 충선왕이라는 사람 때 성균관으로 바뀌고요. 우리 그다음에 공민왕이 성균관을 조금 더 개혁을 하게 되죠. 지방에는 향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립학교가 이제 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과거 시험 물론 음소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과거 시험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늘 그래.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기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출제자 출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합격해야 되니까 다 여기로 몰러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립학교 학원이 굉장히 세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관악, 국자감이니 향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성리학 같은 경우 우리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이 성리학을 우리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수용을 했고요. 이 성리학이 나중에 불교를 비판하는 하나의 교리로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 같은 사람이 있죠. 네, 이
불교를 비판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최충이라는 사람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과거 시험 출제위원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문헌공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립학교를 만들게 되죠. 일종의 사립학교 학원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선생님이 크게 지금 4개 정도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국사기야, 하나는 등명한편이야, 하나는 삼국유사야, 하나는 제왕운기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재열의 사략 정도까지 해서 5개 정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렇게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든 수능 시험을 보든 이 관련 내용들이 잘 나오니까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고려는 역사서 중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요. 우리 몇 청의 날을 진압했던 우리 김보식이 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김보식이 유학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썼고요. 허무맹랑하거나 이상하거나 뭐 이렇게 신이 내려오거나 뭐 이런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김보식은 경주 김씨. 기본적으로 우리 신라 출신이에요. 신라 진골귀족 출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려가 통일신라를 계승했다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부분 보시고요. 우리 이규보, 우리 무신진국계 이규보라는 사람은요, 우리 고구려를 칭송하는 동명왕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식을 드러내는 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요, 여러분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씁니다. 삼국유사라는 건 삼국과 관련된 남아있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라는 거는 삼국과 관련돼서 우리 예전에 중국 공부할 때 한나라에서 우리 삼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있었죠. 기전체로 이제 쓰여졌던 삼국사기라는 뜻은 그 사기의 뜻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삼국유사는 남을 유자의 역사사. 그래서 삼국의 남은 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고대의 실화나 전설 같은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은 것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이련 스님, 이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신비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신비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 맞지. 곰이랑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먹더니 사람이 됐고 그 곰이랑 환웅이랑 결혼해서 뭐 당군에 나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죠. 네, 그런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처음으로 쓴 게 바로 삼국유사고요. 이어서 이 이승유라는 사람도 이 원간섭기식의 사람인데 제왕운기라는 책을 써서 당군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려기에 이렇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사리학이다라는 책을 씁니다. 이건 역사를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 대용문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쭉 아래로 보도록 하죠. 네,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 봐주면 좋죠. 네, 이런 것들. 네, 김부식이 이자겸에다가 서울천동 등의 약hin의 왕권을 회복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교적 합리주의 사관, 신비한 내용 대표 축소 이런 내용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승려 일원이 몽골과 전쟁 기록 이제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룡사 같은 게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문화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쓰자. 그래서 전설 야사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활동 잘 해보시고요. 비교해보는 활동. 문화예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불상 건축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쭉 보시고요. 선생님이 좀 중요한 것들만 굵직굵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네. 불교예술 당연히 발달했겠죠. 불교가 가장 중시했던 고려 사회이니까요. 네, 불교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초기에는 뭐 이런 것들 대형 철제 불상이 유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왜 이렇게 유행을 했을까? 왜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봐. 왜 철제부터 유행했을까? 맞아, 맞아. 우리 고려전에 후삼국 시대 때 이제 서로 열심히 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기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다 철기로 만든 무기. 이 무기를 이제 통일하고 나서 다 녹여버려야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렇게 불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방에는 뭐 이런 대규모 성체 불상이 많았대요. 이 미륵보살 입상, 이거 대두 미륵보살 입상으로 유명한데 한 13m 정도 됐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주 부석사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통일신라 불상 양식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이름 짓는 법만 여러분 잠깐 하나 볼게. 우리 순서대로 가볼게. 얘들아 하남, 논산, 영주 이거 다 지명입니다. 그 논산, 영주 다 동네 이름이죠. 그다음에 하사창동 이것도 동네 이름이고요. 관촉사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절 이름이야. 여기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절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철조, 석조, 소조죠. 이 조는 만들 조자를 씁니다. 한자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철로 만들었다. 네, 철로 만들었지. 그 다음에 석조는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소조는 진흙으로 만들었다.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석가열애는 우리 부처님 말하는 거고요. 미륵보살은 부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미륵보살을 말하는 거고요. 아미타열애는 우리 저승, 즉 지옥에서 우리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또 다른 부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네, 좌상은 앉아있는 좌석이라고 하죠. 우리 앉아있는 상을 말하는 거고, 입상은 서 있는 상, 좌상은 또한 앉아있는 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그다음에 이제 석탑입니다. 석탑은 평창, 월각사, 팔각, 구층 석탑같이 다양한 각과 다양한 측의 탑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신라 같은 경우 3층 석탑이 많았잖아. 석가탑, 나무탑같이. 근데 이제 고려는 뭐 이런 굉장히 독특한 탑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 건축도요.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요. 조금만 우리 고려 건축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은데 여러분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평창, 팔각, 탑이고요. 굉장히 길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개성경천사지, 십창석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 하나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네, 고려불교 우수상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들 불교 원칙의 우수상 이렇게 나옵니다. 안종고전 관락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베를린 기둥과 주심포 형식 갖췄다고 하는데 주심포 그다음에 여러분 다포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기본적으로 사찰에 가면요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요. 기둥 위에 이런 게 있죠. 요게 기둥 위에만 달랑 하나 있으면 이거를 주심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사부령산을 주심포 형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기둥 사이사이에 이렇게 문과 관련된 쪽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이런 게 똑같이 달려 있어. 이거는 주심포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포가 있는 거니까 만을 다 짜서 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겁나 많죠. 다포 양식을 한 게 뭐 이런 곳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를린 기둥이란 건 뭐냐면요. 보통 우리 기둥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뾰족하게 반듯하게 되어 있을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니라 베를린 기둥이라는 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네, 배가 통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흘렸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네, 바로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대. 이렇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언제든지 쓰러질 것 같은 모양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배 흘림으로 만들면요.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를린 기둥과 주심포 다포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회화 보죠. 네, 회화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그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 확인하면 되고요. 당연히 불교의 나라니까 불화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관음보살, 거의 관음보살을 따라다니는 스토커, 우리 선제동자라는 꼬맹이가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고려 청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죠. 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거고 이건 사실 고려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온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걸 더 발전시켜서 점차 독자적인 기법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11세기에는 순청자, 12세기에는 상감청자, 순청자는 우리 정말 순결한 그리고 순수한 청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상감이라는 방식으로 무늬를 넣는 청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변하고요. 근데 나중에 원래 고려 말에 가면서 고려 사회가 쇠퇴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청자를 만들기보다 분청사기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쾌락한 그런 형태의 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금속공예 같은 경우 우리 잘 알죠? 뭐 입사기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나전칠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 뭐 가구로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입사기법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입사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박아 넣는 거. 이렇게 나전칠기를 칠기는 이게 칠하는 그거라는 거야. 칠하는 기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나전칠기를 박은 게 이런 모습이고요. 네, 입사라는 거는 여기 보는 거 있잖아. 청동 바탕에 은실을 박아 정식 장교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청동 바탕에다가 이 은실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은실 이렇게 박은 거를 이렇게 이 은입사 기술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뭐 이거를 나전이라고 설명했는데 조금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전은 이게 그 달팽이나 이렇게 소라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자예요. 그러니까 소라 같은 거를 뾰족하게 박아가지고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색칠을 하는 기술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나전칠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